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꿈꿉니다. 오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킹달러 시대에 끝나나? 이 한때 1,44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일주일 새 100원가량 떨어진 건데요.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약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간 선거와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전후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환율 흐름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도 변화를 좀 줘야 하나 궁금하시죠? 오늘의 키워드, 킹달러 시대 끝나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이 맞는 게 이게 제 친구들한테 홍 박사님 오늘 상암동 클래스 출연한다 하니까 제 방송은 안 보는데 이놈들이 진짜 대박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본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전 친구들한테 배신감을 느꼈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어려운데요. 환율. 네. 뉴스 봐도 좀 어렵습니다.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아니면 사실 환율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맞습니다. 환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방금 뭐 잘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게 될 때 1달러에 대해서 예를 들어 1,100원 하다가 지금처럼 1,300원, 1,300원 된다 그러면 당장 환전할 수 있는 달러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예, 줄어들게 되면 해외여행 나가서 우리가 쇼핑을 하더라도 마음이 안 편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직구족들 많으시잖아요. 직구. 네. 예, 또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쇼핑 시즌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화제가 되는 시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도까지 사러 딱 갔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게 한 20만 원이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25만 원 또는 30만 원이 됐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구매 욕구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의 우리나라 국내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네네.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는 아이폰 가격이나 네, 그렇죠. 이런 제품들의 가격들이 점점 오르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생산된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한국 들어올 때 환율이 오를 때는 아무래도 가격 인상하는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또 경쟁력도 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좋지만 소비자한테는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는 거군요. 올해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로 뛰었습니다. 이런 달러 강세를 가리켜서 킹달러 시대다, 뭐 슈퍼달러 이런 말까지 쓴다고 해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최근 일주일 사이의 변화를 보면 좀 주춤하고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세가 주춤해진 이유는 또 뭡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세 가지, 네. 예, 첫 번째는 그새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1,44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해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우리 사실 서학개미라고 혹시 네네. 예, 해외 주식을 투자하거나 맞아요.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은 좀 빠졌을지라도 환율이 오른 덕분에 환차익들을 엄청 많이 가지면서 이걸 좀 실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지난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그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7.7이니까 엄청 높긴 한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 네. 이렇게 되면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 이름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낮춰주지는 않더라도 덜 인상하지 않겠냐. 그 흔히 말해서 뭐 속도를 줄인다, 뭐 네. 빅스텝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국 효과도 좀 있죠. 최근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들을 오랫동안 펼치면서 세계 경제 전체에 참 많은 부담들을 줬었는데 그리고 또 아시아 시장을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랑 가장 큰 교역국이고 인접해 있는 나라인 중국이 이제 조금씩 뭔가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역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풀면서 이제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들이 나오면서 중화권 증시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시아 시장이 이제 살아나나 보다. 이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왔어요. 그런 게 삼박자가 맞춰 떨어지면서 환율을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기대감, 심리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하니까 돈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네, 이 움직이는 분위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큰 손들,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전 세계 연기금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들도 참 중요한데 그간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아, 달러 자산을 보유한 데 따르는 이제 이익들을 좀 실현하면서 그동안 제일 고생한 나라가 어디냐? 뭐 이러면서 좀 돈들을 갖다가 아시아 시장으로 투자를 하려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 차에 약간 여러 이런 호재들이 나왔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손해봤던 게 약간 좀 이렇게 풀리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진다는 전망, 이것 때문에 또 미국 달러 강세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이어지는데 이제 경알못다운 저의 질문을 드리면 미국 금리가 그럼 오르면 왜 원달러 환율이 올랐던 건가요? 일단 연초로 한번 우리가 예.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 우리나라 정책 금리는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 네. 땅땅땅 하시잖아요. 네. 하면서 이번 정책 금리는 1.25%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은행들 예금 금리가 죄다 1.25% 이상으로 맞춰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은 아직도 경기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0.2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여기 나오죠. 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올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먼저 금리를 올린 쪽에 속하니까 아, 전 세계에 있던 저금리에 지쳐있던 투자자들이 와 한국의 금리도 높고 저희 경제가 좋은가 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제가 좋은가 봐. 아. 이러면서 이제 돈들이 한국 시장에 왔던 거죠. 아. 이제 그게 이제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지나면서 반전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높지만 미국은 한때 9%까지 물가가 오르니까 앞으로 네. 예, 중앙은행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반발을 받으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제 11월에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 금리는 4%가 됐고 저희가 한국은 3%. 자 이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저기 미국이 기축통화 세계에서 제일 좀 달러가 예 기축통화죠. 달러가 네. 이제 뭐 전 세계 외환 거래의 기본인데 네. 저 나라 금리가 4%인데 한국은 3%네. 그러네. 더군다나 뭐 중국은 금리를 또 인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썰물처럼 아시아 시장에서 돈들이 미국으로 쫙 빨려간 거죠. 이자 높은 곳으로 적응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금리를 저렇게 팍팍 올릴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경제가 여건이 좋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본다면 겨울철 건장한 남자가 반팔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나는 건강해. 나는 이 정도 날씨에는 문제 없어라는 네. 걸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잖아요. 네네. 결국 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현재 건전한가를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한숨 돌린 외환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주춤하니까 이제 한숨 돌렸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앞으로의 환율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환율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합니다. 네. 제가 이거 전망만 한 30년을 해왔는데 네네네. 맨날 틀리는 사람이니까요. 달러로 그래도 많이 이익도 보신 걸로 알고 예, 근데 있는데. 뭐 그거야 이제 네. 작년에 너무 환율이 낮아서.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변화의 과정이 있지 않나. 네. 높았던 산에서 이제 점점 약간 공이 굴러가듯이 내려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내려가는 길이 비포장도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서 보면 평탄하군 하지만 가봤더니 도로 곳곳이 패여 있는 것처럼 환율이 내년 이맘때 되면 지금보다 환율은 내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이 튀면서 다시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게 뭐 가장 걱정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물가 상승이라는 게 정말 잡혔냐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내년 초까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걷잡을 수 없이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늘어난다 또 그러면 웨이브가 또 생기면 예, 그러면 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환율 자체는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나 울퉁불퉁 그냥 울퉁불퉁할 것 같다. 가는 길이 완만하진 않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귀한 분석 저희가 잘 들었는데 이 상클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실제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달러에 투자하는 거 계속해도 됩니까? 일단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금 들어가는 거기 거. 들어간다. 약간 늦었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달러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하는 시기지 여기서 공격적으로 달러에 또 베팅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호재가 아직은 좀 힘이 우세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달러에 대한 투자도 뭐 매력적인 건 항상 해야 되는 거라고 네. 봐야 되고 지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채권이 아니냐. 채권. 예,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림에 날 나오는 것처럼 일단 정부가 발행한 거니까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최근에 회사채 시장이라든가 여러 채권 시장 문제가 또 다음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간에 문제들이 좀 생기니까 국채나 공사채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주식도 매력이 있는 구간으로 오지만
예,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 레벨이 아직도 1,300원이면 외환위기 이후에 평균 레벨 1,100원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수출 관련 대형 기업들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채권 기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